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납치, 감금, 고문까지 범죄를 먹고 사는 캄보디아. 그 이유는 중국과 학살의 역사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한 나라가 어쩌다가 범죄의 중심이 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서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우리는 캄보디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거잖아요. 인생이 망하기 직전에 들리는 마지막 정착지.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뭐 승리 씨라든가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 자꾸 캄보디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유착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인데 이게 일단은 캄보디아 정치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위계적인 환경이거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도움을 이제 경찰관한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못 해줘요.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관행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니까 잠복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사를 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없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고, 실제로 그 월급 같은 걸 찾아보니까 한 공무원들 평균 월급이 40에서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급여도 작고 이제 활동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잠복을 하든 운전을 하든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경찰관들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써서 이걸 해야 돼요. 다음에 환급을 이제 정부한테 요청을 해서 보고서 써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환급 받는데 몇 달씩 걸리고 전액 환급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이런 판이 깔아진 거네요. 예, 부패와 이제 또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작용을 많이 하는 건데, 쉽게 비교하기 쉬운 나라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인구가 지금 1,700만 정도예요. 거의 10분의 1 정도고, GDP도 마찬가지로 이제 캄보디아 GDP가 460억 달러 정도? 근데 지금 베트남이 4,700억 달러니까 10배 차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경제적인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대부터 이제 좀 6, 7%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주요 산업이 이제 뭐 섬유 산업, 뭐 신발 만드는 거, 또 관광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 사실 이제 침체가 되기 쉬운 경제 구조고, 이런 산업들 자체가 또 이제 노동 집약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급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올해 그 섬유 의류 신발 산업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208달러입니다. 월급이. 근데 우리나라 돈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뭐 공부를 해서 의사나 판사가 되면 그러면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건가요? 판사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당이 더해지면 또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임금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죄로 규정이 되어서 이미 법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관이 부패한 것처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걸석 재판이라고 해요. 이제 피고인이 재판장에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데 거기서 판사가 그냥 유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심으로 갔을 때 무죄 선고를 하는, 그 사이에 아마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뇌물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저는 캄보디아를 갔었거든요. 2017년에 갔었는데 거기 제 동료 한 분이 여권을 분실했었어요. 재발급 받아야 되니까 그걸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전혀 안 도와주는, 그런데 이제 살짝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사천리로 됐던.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경제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장이 하나 세워지면은 그 주변에 음식점도 생기고 숙박도 생기고 주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사기를 이걸 지금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기를 만들어지고 있는 그 센터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노래방에 뭐 주점까지 생기는,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 6개월 동안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정도의 시설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기업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피해 액수가 125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캄보디아 GDP가 460억 달러라고 하니 단순 계산해 보면 GDP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27%가 지금 막대한 액수가 지금 이 범죄와 관련된 액수입니다. 근데 박사님 사실은 우린 캄보디아라고 하면 앙코르와트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피라미드 다 하면 무조건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라고 하면 중국 갱단들이 접수하는 동네가 아니냐. 진짜 중국 갱단들이 많이 접수한 상황인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캄보디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동남아시아를 그 지도를 전체로 보면은 반으로 끊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남쪽에 있는 섬나라들보다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더 가까운 대륙 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대륙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요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2010년대에 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남중국해 가지고 싸웠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남아시아도 아세안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걸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게 캄보디아였고, 그것 때문에 그 아세안 차원의 공동 성명이 안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제가 2017년에 갔을 때에도 푸놈펜 외곽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전형적인 중국 타운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푸놈펜의 그 도로명을 시진핑으로 하는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가장 최근의 그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려고 했었던 1대1로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특히 항구가 있는 그 시아누크빌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이제 인력과 자본이 대거 그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이제 지하 경제나 조직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박사님 방금 전에 언급을 하셨던 그 시아누크빌 있잖아요. 그 완전히 뭐 무슨 범죄 도시로 언급이 되잖아요. 어쩌다가 그 도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그러니까 작은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백패커들이 가끔씩 이렇게 휴식을 하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관광지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0년대 이제 대거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카지노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원래 그 외국인한테는 도박을 허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업가들이 여기다 대규모로 카지노 짓고 그 주변에 호텔, 식당,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이 개발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지노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법 자금들이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박사님 저도 이렇게 카지노들 많은 동네들 갔어요. 뭐 예를 들면 키프로스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에 라스베가스 도박장이 많잖아요. 카지노가 많은데요. 근데 왜 카지노들 들어갔다고 해서 이쪽 동네가 범죄 도시가 된 거예요? 뭐 직접 내가 방문해서 카지노에 도박을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막대한 중국 자본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해석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2019년에 캄보디아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 다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 모든 산업들, 기반 시설들, 건설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통계로 보면은 이때 당시 이제 장기 비자로 중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캄보디아에서 그 나간 숫자가 이제 30만 명이 그때 당시 넘었던. 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여기에 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이면 도시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친 거예요. 코로나까지 겹치면 그럼 완전히 이제 경제가 침체됐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공실 상태, 다 뭐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는 데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비어 있는 곳들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시킨 건데 그게 바로 온라인 사기로 완전히 성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박사님, 이 중국 기업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중국 자본과 연계된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LYP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이제 시아누쿠빌에 이렇게 진출할 때 그런 관광 산업이나 그런 업종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인신매매, 강제노동, 온라인 사기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진 곳으로 이제 미국이 이 기업을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그룹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그룹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뭐 엔터테인먼트, 금융,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보니까 인신매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금을 세탁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었다. 박사님, 근데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회사가 아니었어요? 중국계 자본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아, 여기는 진짜 심각한 게 140개의 자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100개 이상이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직적인 규모의 이제 온라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규제가 어려웠냐면은 이런 이 인신매매나 이런 온라인 사기가 이루어지는 사기 단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소유하고 임대를 해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고위급 정치인들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YP 그룹인데 지금 상원 의원이지만 사실상 캄보디아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훈센이 있죠. 요 분의 사촌이 훈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회사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기업은 캄보디아의 그 정권의 어떤 컨트롤 하에 있지 않냐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진 건데 프린스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천지라고 하는 그 중국계 분이에요. 중국 분인데 요 분이 2014년에 이미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2020년에 이제 훈센의 고문이 됐고 지금도 이제 현 총리 훈만에서 이제 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부 한국 시청자분들이 잠깐만, 캄보디아는 왕국 아니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좀 정리를 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왕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그 정도 존재감이 왕이 없으신데 주로 체코에 있는데 옆에 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태국은 막강하게 국왕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캄보디아가 독립 후에는 직후에는 원래 국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쫓겨난 상황이었고 나중에 귀국은 했지만 여전히 실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국왕을 선출하는 권한도 고위급 정치인과 이제 종교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로얄 컨설. 2023년에 이제 훈센이 이제 총리를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고 결국 이제 이 가문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제 왕실은 전혀 권한이 없다. 입헌 군주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건 법으로만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면 정리의 가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해요? 원래 강력했었어요? 훈 가문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통치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1993년에 유엔이 감독하에 선거가 치러지게 돼요. 집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훈센이 이제 공동 수상이 됐다가 97년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머지 반대 세력 다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훈센 정리를 대신할 만한 가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편에 속해 있는 그 가문들하고는
끈끈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 세력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왕이 있었잖아요. 그 국왕의 아들이 사실은 이제 93년 선거 때에는 일당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기에서 밀려난 거고, 반대 세력, 특히 야당 세력들은 거의 이제 존재감이 미미하고 해외로 다 망명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럼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챘냐, 왜 이렇게 훈센을 밀어주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훈센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된 계기가 뭐예요? 훈센이라는 인물도 다른 동남아시아 이제 그런 민족 지도자들처럼 그런 이제 투쟁에 의해서 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중들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지금 캄보디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완전히 피폐된 상황에서 나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의 캄보디아를 만든 것도 또한 훈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박사님, 오늘날에 캄보디아 모습이 좀 약간 마음 아프긴 하지만 사실은 캄보디아는 예전에는 강대국이었죠. 크메르 제국이 굉장히 6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국가고요. 802년부터 1431년까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앙코르와트 있죠. 그것도 이제 크메르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때 수도는 앙코르였죠. 맞아요. 그래서 앙코르에 있는 와트. 그렇죠. 앙코르와트가. 네, 그렇고 그때 당시의 영토를 보면은 지금의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제 이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위치에 있었던 나라이고,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성기였던 것이 역사상 보면은. 그래서 이게 참 묘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이 역사상 쇠퇴하는 길에 접어들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게 반대로 태국이었던 거예요. 둘은 항상 그 경쟁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그렇게 대단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몰락하게 됐어요?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3세기에 몽골 제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정복 사업으로 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원정을 하고, 중동까지 왔어요. 유럽까지 갔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의 경우에는 바로 크메르 제국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이 몽골과의 전쟁 때문에 거기에서 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패권 지위를 상실해 가면서 그 힘의 공백 상태를 채우는 다른 나라가 이제 태국의 스코타이 같은 나라였던 것이고, 또 최근의 연구 중에는 이게 몽골 제국이 왜 망했는가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몽골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이게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교류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오게 된 게 그 질병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동남아 역시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크메르가 바로 이 원인이 있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14세기, 15세기가 되면은 태국에 아유타야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코타이를 병합하고 크메르 제국과 전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앙코르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크메르 제국이 이제 수도인 앙코르를 포기하고 이제 지금 프놈펜으로 내려온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쇠퇴하면서 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식민지 시절 때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계속 이게 베트남 쪽과 그다음에 태국 쪽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구조로 이제 쇠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식민지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여기도 직접적으로 뭐 프랑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뭐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생산 기지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상 프랑스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큰 이권이 걸려지지 않다 보니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독립 과정이 너무 좀 약간 힘들었나요? 치열한 독립 전쟁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투쟁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왕이 된 시아누크라는 분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 투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1953년에 독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립은 좋았지만 또 우리가 독재자가 나왔잖아요. 계속 독재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프로세스로만 보면은 국왕이 이제 독립을 얻어서 이제 국왕이 통치자가 되거든요. 국왕이 통치를 하다가 1970년에 해외 나가 있는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론놀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국왕은 쫓겨난 상황에서 이제 망명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근데 북한에 망명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한국말 잘해요. 평양 사투리로. 이 분이 이제 또 크메르르주라고 하는 공산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력과 손잡고 이제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크메르르주가 이깁니다.
70년대에는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는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도자 폴포트라고 하는 인간인데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막 모든 그 도시에 살 필요 없고 자 농촌으로 내려가라 이제. 그리고 뭐 종교도 필요 없다, 뭐 학교도 필요 없다, 뭐 재산도 사유재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다 수청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킬링필드의 시작인데 추산으로는 20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킬링필드가 어느 정도 심각했었나요? 실제로 이제 그 프놈펜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기념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진짜 가보시면은 그냥 체감이 되실 정도인데 그 사람 뼈들이 그냥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지금도 다 발굴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숫자로는 이제 체감을 못 느끼는 정도인데 이때 당시에 주요 타겟이 된 것이 아무래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많이 그 대상이 됐던 거는 지식층들이에요. 그 가정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죽였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주 타겟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냥 안경 쓰면 지식인, 뭐 예를 들면 굳은 살이 없다 그런 이유로 죽이기도 하고. Why? Why do they think they can experiment with the lives of my mom, of my father, of my aunt, of my uncle, and 2 million other Cambodians? What gave them that right to play with lives so easily? Did they really think that they were gods? 지식인들이 사라졌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교육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들, 그 책들도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일상적인 삶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가난한 가정이 대다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바로 생계 전선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학업 이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조기에 노동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고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문맹률은 20%에 육박을 해요. 여성은 뭐 40%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죠. 여러분, 이 킬링필드가 어떤 곳인지 진짜 실감하고 싶으시면 안젤리 졸리 누나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나의 아빠를 데리고 갔다. 진짜 킬링필드가 어떤 곳인지, 국민한테 어떤 트라우마를 준 건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감이 돼요. 지금도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재 40대 후반 50대 요런 사람들의 계층들이 이게 약간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대다수 죽은 사람들이 요 계층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청년들이었던.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노동력이 되어주고 자본을 쌓아서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이 인구 비중이 이제 캄보디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고, 실제로 저도 가서 이제 뭐 불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불교 스님들도 다 산으로 가서 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걸 담당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 옆집에서 그 야자수나무 잎을 그 뾰족한 걸 해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 엄마를 그렇게 죽이는 거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복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매일 아침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정권의 경찰이 아니면 군인이 와서 죽인 거 아니고 시민도 가서 다른 시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문화대혁명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마디로 광기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보고해서 또 고문받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자행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도 그 대상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계 주민들도 학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하게 되는 그 70년대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 간의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폴포트이 어쩌다가 몰락하게 됐나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과정에서 또한 이제 베트남의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 사실상 여기서 이제 점령을 당한 거죠. 전쟁에서 진 겁니다. 스스로 몰락한 것보다는 베트남의 개입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킬링 필드들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폴포트도 나가면서 그러면 새로운 독재자가 생겼나요? 이 과정이 이제 이 지금의 캄보디아 탄생한 과정인데 79년에 이제 크메르루즈가 붕괴를 한 거죠. 이제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정권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훈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잔존 세력들 있잖아요. 아까 국왕도 있고 쿠데타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폴포트 있고 막 이런 세력들이 잔존에 있잖아요. 이 세력과 지금 베트남 지원받는 정권들하고 내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까지 이어지게 되다가 베트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엔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제 선거를 감독을 하고 하면서 93년에 이제 결국 평화 유지 차원에서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왕의 아들이 이끄는 그 세력이 1당, 그다음에 훈센이 이끄는 당이 2당 이렇게 돼서 이제 공동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93년 사태고, 이제 97년이 되어서 이제 훈센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설명 들어보니까요,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중국 자본에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의존하게 된 것 같네요. 외국의 어떤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생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이 국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서방의 제재도 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사실상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이 캄보디 배경으로 가지고 이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캄보디아 자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90년대 사실상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뭐 법적인 어떤 상황이나 규제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 자본이나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에게 이제 아무래도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동시에 이제 캄보디아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에게 있어서는 또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한 이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이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캄보디아가 망가진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마음 아프네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